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해야 한다고 중국 관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오늘자 사설에서 중국이 국방력 증강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환구시보는 중국이 비록 단기간에 미국의 군사력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 해도 미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군사적으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갖춘 인공섬 건설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한편 중국은 오늘 남중국해 파라셀군도 부근에서 해상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군에 대항해 발틱 연안 지역에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달 초 사흘 동안 칼리닝그라드를 방문해 러시아가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가시적인 증거를 확인했다며 한 군사기지 인근에 장비와 인력이 보강돼 보안을 강화하고 다른 기지에는 레이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군사력 증강은 오는 8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러시아와 나토는 우크라이나 내전 사태 이후 동유럽 지역에 각각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냉전 시대 이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몇 개월 안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난민 할당 계획에 대한 찬반 국민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은 헝가리를 포함한 모든 회원국들의 일정 비율의 난민 수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수백만 달러를 들여 이번 국민 투표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유럽연합의 난민 강제 할당을 원하는지 국민들에게 물을 것이라며 이번 투표는 헝가리의 주권을 확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헝가리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 난민 할당 계획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성지 메디나 등 일부 도시에서 어제 자살폭탄 테러가 잇따라 발생해 4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메디나 폭탄 테러는 이슬람 성지 중 한 곳인 예언자의 사원 앞 검문소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의 시신이 묻혀있는 이 성지에는 해마다 메카 순례 기간 중 수많은 이슬람 신도들이 방문합니다. 사우디 내무부는 공격범이 보안요원들과 마주친 뒤 폭탄을 터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공격을 시인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이와 함께 사우디 동부 카티프시의 시아파 이슬람 사원에서도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사우디 내무부는 이곳에서만 3구의 시신 일부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앞서 같은 날 서부도시 제다 주재 미 영사관 근처에서도 폭탄 테러가 발생해 보안요원 2명이 다쳤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의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은 아프리카 연합군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경우 소말리아에서의 우간다군 철수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어제 캄팔라에서 열린 지역안보 정상회의 뒤 기자들에게 소말리아 내 아프리카 연합군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또 소말리아에 파병하는 주된 이유는 소말리아 국민들의 자국 군 신설을 돕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지난 9년간 군대는 창설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아프리카 연합군이 소말리아 군 창설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병력을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무인 우주탐사선 주노호가 우주항에 5년 만에 28억 킬로미터를 날아가 목성 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태양에너지로 작동하는 주노호는 어젯밤 목성 궤도 진입을 위한 감속 엔진을 가동해 궤도에 정상적으로 안착했습니다. 주노호는 앞으로 20개월간 목성을 탐사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주노호의 탐사를 통해 태양계 생성에 대한 신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노호는 가스로 뒤덮인 목성의 토양 흔적들도 탐색할 예정입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7월 5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은 미군이 일본과 합동 핵공격 훈련을 감행했다고 비난하는 가운데 전략군자를 지정하고 핵무력을 과시했습니다. 서울 야권은 핵전쟁 도발 광증을 제야 분시하고 저국과 민족의 천만년 미래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한국 국방장관이 평가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기업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계속해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황해도와 평안남북도, 함경남도에 비가 오겠고 평안남북도는 오후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20도, 낮 최고는 19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김정은 1인 지배체제 구축을 마무리한 북한이 미국에 대한 위협을 부쩍 강화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끌어들이기 위한 대미 압박과 내부 주민들의 결속을 동시에 겨냥한 행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미군이 지난달 중순 장거리 폭격기 B-52 2대를 한반도 주변 상공에 전개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일본 자위대를 동원해 범죄적인 합동 핵 공격 훈련을 감행했다고 5일 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그러면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전쟁 위험을 극대화하는 장본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미사일 부대를 총괄하는 전략군 창설을 기념하기 위해 7월 3일을 전략군절로 지정하고 자신들의 핵무력을 과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입니다. 서울 야권은 핵전쟁 도발 광증을 제야 분시하고 저국과 민족의 천만년 미래를 억척으로 담보하는 우리 당의 믿음직한 핵무장력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3일 전략군절을 자축하며 북한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미군 기지들을 모조리 불바다로 만들어 놓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의 인터넷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도 1일 핵탄두 장착 미사일이나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0으로 미국 본토나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영상을 잇따라 게재했습니다. 북한이 7차 노동당 대회와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지난달 말 최고인민회의를 연이어 치른 이후 미국에 대한 위협 수위를 바짝 높이는 양상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부근 전개가 북한에게 큰 부담이지만 무엇보다 전례 없이 강력한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에 대한 위기감이 담긴 반응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전례 없는 강력한 대북 제재를 UN 2270 외에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제 점점 이런 그 미국에 의한 그 독자 제재의 효과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대화를 통해서 회피하고 싶은데 미국이 태도 변화가 없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정치적으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계속 긴장 수위를 늘리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는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도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한 대미 협상 추진이라는 전략 기조를 유지하며
위협을 협상에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52의 전진 배치라든지 아니면은 자유자의 합동 군사훈련이나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북한의 압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략적 인내를 표방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도 다양한 형태의 유무형의 압박을 통해서 협상 테이블을 끌어들이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최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 1인 지배체제를 완성한 북한이 내부 주민 결속을 위해 대외관계에서 자신들의 강경한 입장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강조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핵경제 병진인데 사실상 핵으로 우리가 군사력으로 그걸 이제 점을 찍었다, 완성을 했다, 이 메시지를 보내고 나머지 돈으로 이제 국가 경제 삶을 나게 해주겠다 이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런 도발적인 말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희망적 전망을 오히려 내부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부 박사는 북한이 단기적으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연이은 위협적 언사는 도발의 명분을 쌓아놓으려는 계산된 행동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요격 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사드 배치 시기와 지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장관은 5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사드 배치는 효용성이 입증된 만큼 한국군의 요격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드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현재까지 나온 무기체계 중에서 가장 군사적 효용성이 입증된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현재의 요격 능력에 더해서 사드가 전개된다면 우리의 요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장관은 이어 북한 핵 개발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명확한 공격 징후가 확인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그 위협의 근원을 제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미국 전술 핵무기의 한국 반입 여부에 대해선 한국 정부의 비핵화 입장을 거론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미국과 한국은 사드 배치 부지의 규모를 작전기지 수준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드 부대의 규모와 역할이 작전기지 성격을 띠게 될 경우 사실상 제2의 미군 기지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지난 3월부터 가동된 미한 공동실무단은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해 작전기지로서의 입지 조건을 최우선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작전기지로서의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전기지의 역할을 위해선 상당 규모의 부지가 필요한 만큼 주한 미군기지 밖에 따로 조성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군소식통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사드의 핵심인 X밴드 레이더의 경우 지대가 높은 곳, 즉 산 위에 배치돼야 하는 만큼 군사적 효용성을 위해선 주한 미군기지 밖에 설치되는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드 작전기지엔 사격 통제용 레이더와 6개의 발사대가 부채꼴 형태로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6개의 발사대는 각각 레이더로부터 400-500m 이상 떨어진 거리에 배치되고 레이더 전방 반경 100m까지는 통제 구역으로 설정돼 민간인의 접근이 엄격히 통제됩니다. 미국과 한국은 현재 경기도 평택과 강원도 원주, 경북 칠곡 등 3개에서 5개의 사드 배치 후보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사드의 배치 시기와 배치 지역과 관련해선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5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배치 시기와 배치 지역은 아직 결정된 바 없고 공동실무단의 결과를 토대로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가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지난 2일 한국을 방문한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 이행 담당 차관보가 오늘 한국 국방부 류재승 국방정책실장과 한삼국
함상욱 한국 외교부 원자력 비확산 외교 기획관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로즈 차관보의 한국 방문이 우주 관련 정책 협의를 위한 것이며 한반도의 전반적 안보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24일 로즈 차관보가 한국을 방문할 것이며 청와대와 외교부 관계자 등을 만나 전략적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즈 차관보는 오늘 다음 목적지인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기업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을 위반한 혐의인데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도 제재 대상으로 대거 포함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무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은 북한 남흥무역회사와 생필무역회사, 그리고 군사협력 관련 부서입니다. 여기에 남흥무역회사의 사장으로 알려진 강문길이 개인으론 유일하게 제재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5일 발행되는 관보를 통해 이들 북한 기관 3곳과 개인 1명을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이번 조치가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흥무역회사는 중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북한 기업으로 1990년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강문길은 남흥무역회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핵무기 등에 필요한 군수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은 이란과 시리아, 북한으로부터 다자간 수출 통제 목록에 등재된 물자와 서비스, 기술을 획득하거나 이전하는 외국의 기업과 개인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량 살상 무기나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 수 있는 물자나 서비스, 기술의 획득과 이전이 주요 제재 대상으로 북한의 경우 2006년 이후, 이란과 시리아는 각각 1999년과 2005년 이후 거래에 대해 제재가 부과된다고 관보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관보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과 개인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중국의 경우 다롄 소재 시노텍 탄소 흑연사와 상하이 전자국제경제무역회사, 닝보 뉴센트리사 등 기업 9곳과 개인 3명이 이름을 올렸고, 러시아는 150 항공기 수리공장과 무기 수출업체인 로소보론 엑스포트 등 6개 회사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그 밖에 수단 기업 4곳과 이란과 말레이시아 기업 각각 3곳, 이라크와 시리아 기업 각각 2곳, 벨라루스 기업 1곳이 미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국무부는 새로운 제재가 2년 동안 유효하며 제재 대상과의 계약이나 지원, 거래 등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제재 대상에 이전하는 수출 통제 품목에 대한 새로운 개인 면허 발급이 중단되고 기존의 면허도 효력이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재하입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결의 2270호 이행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보고서에는 개성공단 폐쇄와 180일 이내 북한을 기항한 선박에 대한 입항 금지 등 한국 정부가 취한 대북 제재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이 담겼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1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10쪽 분량의 이행 보고서에서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확고한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존의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과 수출 관련법 규정 등에 의거해 북한으로 향하는 규제 품목의 수출이 차단되고 인적 왕래와 협력 사업 역시 통일부의 허가를 받도록 해 안보리 결의의 위반과 관련된 행동이 전면 금지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시행된 524 조치로 북한과의 교류가 중단된 데 이어 올해 2월엔 개성공단도 폐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조치 등으로 현재로선 북한과 어떤 협력 관계도 남아있지 않다고 한국 정부는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보고서에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해상과 항공 운송 부분에선 북한 선박에 대한 운영과 소유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통해 한국 내 관련 회사들의 2270호의 주요 내용을 통지했고 해양수산부 역시 한국 운송회사들의 주의사항 등을 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항공 분야 관계자에게 유엔 안보리 결의 내용을 숙지시키는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180일 이내 북한을 방문한 해외 선적 선박에 한국 입항을 허가하지 않기로 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제재 결의 227형호에 오른 선박이 한국에 입항할 경우 즉시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으로 향하거나 북한을 출발한 선박의 화물을 검색하고 금지 품목이 발견될 경우 압류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금융 부분에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금융 자산과 재원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하고 한국 금융기관들이 북한의 지점을 개설하지 못하며 한국인의 북한 내 계좌도 폐쇄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내 한국은행 지점은 과거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각각 1개씩 있었지만 2008년 금강산 내 은행이 폐쇄되고 이어 올해 2월 개성공단 내 은행 역시 문을 닫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3월 2일 대북결의 227형호를 채택하면서 UN 회원국에 90일 이내인 6월 2일 이전까지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각국이 취한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을 기술한 이행 보고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현재까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 등 36개 나라로 알려졌으며 유엔은 4일 현재까지 10개 나라의 이행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이달 말 열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강정책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목표와 전략을 담은 이 초안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선택의 여지를 좁혀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정강정책 초안은 북한을 테러리즘, 이란, 러시아와 함께 국제적 위협을 야기하는 별도 항목으로 분류했습니다. 초안은 특히 북한을 가학적인 독재자가 통치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금까지 몇 차례 핵실험을 실시했고 지금은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한 능력을 개발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도록 중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북한이 불법적인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선택의 폭을 좁혀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초안은 또 공화당의 사실상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까지 밝힌 한반도 관련 발언들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의 독재자를 칭찬하는 동시에 미국의 동맹인 일본과 한국을 포기하겠다고 위협하고 영내 핵무기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접근법은 앞뒤가 맞지 않고 국제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새로운 위기를 만들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정강정책 초안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 등과 동맹관계를 심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맹들과 협력해 영내 제도와 규범을 강화하고 북한의 공격을 격퇴하며 중국이 규범을 지키도록 하는 한편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또 아태 지역 외에도 국제적으로 동맹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며 미국이 계속해서 국제사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안전과 경제를 위해서도 국제적인 지도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국제적인 위협에 대응해 외교와 개발 등 미국의 모든 가용한 힘을 사용할 것이며 전쟁은 마지막 방편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정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강정책 초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25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필라델피아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는 18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전당대회를 여는 공화당은 아직 정강정책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정책 기조와 트럼프 후보 간 입장 차이가 커서 내용을 다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관련 정책만 해도 공화당이 지난달 발표한 안보의제 보고서에 담긴 내용과 지금까지 트럼프 후보가 밝힌 입장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국가안보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미국, 한국, 일본과 삼각공조를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북한 등 불량 정권에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한국, 일본 등 동맹들이 안보 비용을 충분히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관계를 대폭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황교안 한국 국무총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북한의 시간을 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황 총리는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묻는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습니다. 황 총리는 올해 4차 핵실험이 있었는데 3차까지 제대로 대처를 잘 못했지만 이제 좌시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와 공조해 강력한 대북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헌법 개정과 경제발전 계획도 논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노동당의 뜻대로 움직이면 거수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모인 687명의 대의원들은 이날 만장일치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초대되시었음을 엄숙히 선포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또 헌법을 수정하는 한편 국무위원회 구성과 함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조직 문제를 다뤘습니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가진 국가의 최고 주권기관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와 한국, 미국의 의회는 전혀 다르다고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말합니다.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입법권이나 이런 모든 것을 보면은 대통령의 버금가는 권력을 누리는 게 의회인데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지금 그 노동당이 결정한 모든 사항을 그냥 추인하고 우선 미국과 한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정당은 선거에서 보다 많은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각자 좋은 공약과 정책을 개발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그러면 유권자들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정당과 후보를 선택해 투표를 합니다. 북한에서도 5년마다 선거를 실시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노동당 일당 체제이기 때문에 공약을 내걸거나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탈북자 출신인 김광진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노동당이 일당 독재 국가입니다. 일당 독재 국가. 그러다 나니까 이제 선거에 출마하는 대의원 후보자들 보면은 여러 명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구에 한 명만 나옵니다. 주민들은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의무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과 영국처럼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에서는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을 빼고 의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의회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이 찬성하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정부 기능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또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총리나 장관을 임명하기가 힘듭니다. 각종 법안도 국회의원들이 찬성해야 비로소 효력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매일 여야 국회의원들이 마주 앉아 온갖 사안을 놓고 토론과 절충을 벌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권한이 별로 없고 대의원이 하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저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면 평양에 모여 노동당과 지도부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자동적으로 손을 드는 것이 전부입니다. 정부 인사에 대한 인선과 승인도 최고인민회의와는 무관합니다. 최고 지도자가 국무위원장 같은 새로운 직함을 가지려 할 때 최고인민회의는 표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추대를 하고 박수를 치는 것이 고작입니다. 다시 안찬일 소장입니다.
과거 그래도 한 3, 40년 전까지만 해도 뭐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뭐 손자락에 선택한다는 손자가 들어가더니 요즘 들어서 김정은 시대 와서는 완전히 추대 그냥 아니게 한다 박수 치는 걸로 이게 끝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혼자 뛰고 혼자 금메달 목에 거는 거나 똑같은데 미국에서는 법과 정책을 만드는 입법 활동이 의외의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 6월 1일 미 재무부는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2월 미 의회가 자체적으로 통과시킨 대북 제재법에 따른 후속 조치였습니다. 미 의회에서 대북 제재법을 주도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에 흘러들어가는 현금을 차단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민주국가에서는 권력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3개로 나눠져 있어서 의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들은 장관과 차관 등 행정부 고위 인사들을 불러 청문회를 열고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따집니다. 그러나 북한의 최고인민위원회는 이런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노동당이 결정하고 최고인민회의는 이를 추인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미국과 한국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 선출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유권자들과 자기 지역구의 이익을 위해 의정 활동을 합니다. 반면 북한에서는 노동당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을 임명합니다. 이러다 보니 최고인민회의는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와 당에 충성하는 당 간부와 군부 장성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시 김광진 연구원입니다. 군복 이제 입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 것은 군 지구가 역시 크죠. 그러니까 당연직과 관련된 인원수가 일단 많고요. 왜냐하면은 군단이나 뭐 사령부나 또는 그 레벨의 이제 군 조직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직들이 일단 많고요. 최고인민회의에는 김정일 일가의 친인척도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일의 사촌 고모부인 양형섭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고 지난 2012년에 숙청된 김정일의 매제 장성택과 그의 부인 김경희도 얼마 전까지 대의원으로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도 최고인민회의장에 등장했습니다. 다시 안찬일 소장입니다. 두산 줄기 만경대 가문이 오히려 신성시대는 그게 족벌끼리 해먹으면 그게 독재고 봉건제인데 그걸 오히려 신성시하고 그 사람들은 대접해야 된다. 이런 문화가 이제 존재하는가 이게 참 세상에 민주정치가 아니라 독재정치라는 걸 광고하고 있는 건데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은 정권의 독재를 합리화하기 위한 거수기에 불과할 뿐 입법부로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합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정치적 자유가 없는 나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지난 1월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195개 국가 중 북한은 정치적 자유가 가장 없는 최악의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현재 언급할 만한 움직임이 파악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중국과 북한 간 고위급 교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의 한 언론은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르면 오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이나 늦어도 중국 국경절인 10월 1일 이전에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경기도 북부 전역에 오늘 호우경보가 내려지는 등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임진강 상류 북측 지역 환강댐이 만수위에 접근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북측은 아직까지 환강댐 방류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5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임진강 상류 북측 지역 환강댐의 무단 방류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그 환강댐이 만수위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무단으로 방류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군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지금 철저하게 공조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문 대변인은 북한이 환강댐에서 무단 방류를 하면 이를 수공, 물을 이용한 공격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있어야 수공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며 현 시점에서 수공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다만 이전에 북한이 방류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방류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전에 했던 것들도 사전에 우리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유감을 표명하고 지적을 했지만 그것이 수공이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언론에 발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측에서 임진강 수위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은 남방 한계선에 있는 횡산 수위국 필승교로 한국수자원공사는 필승교 수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이상 징후가 없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진강 필승교 수위는 5일 오전 8시쯤 관심 단계인 1m를 넘어선 뒤 정오쯤에는 1m 48cm로 상승했고 오후 4시쯤에는 2m를 넘어섰습니다. 경기도 연천군청과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 건설단에 따르면 필승교 수위는 새벽 2시 40분까지는 48cm를 유지하다가 임진강 상류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필승교 하류 10km 지점에 있는 군남댐 저수위도 4일 밤 11시 반쯤에는 23m 62cm였으나 계속 높아져 오전 8시쯤 24m까지 올랐습니다. 군남댐 유입량은 1초에 289톤으로 방류량 234톤보다 많아 댐 수위는 계속 높아질 전망입니다. 환강댐은 남북한의 군사분계선에서 북측으로 42.3km 떨어진 임진강 본류에 있는 댐으로 저수량은 3억에서 4억 톤 규모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환강댐에서 갑작스럽게 많은 양의 물을 방류하면 저수 용량이 7천만 톤 수준인 한국 측 군남댐으로서는 임진강 하류인 연천군 일대의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아무런 통보 없이 환강댐을 2차례 방류해 임진강 하류 수위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어민들이 생계수단인 어구도 미처 걷어들이지 못하고 강물에 떠내려보낸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09년 9월 환강댐 무단 방류로 야영객 6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난 뒤 북한은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방류 시 사전 통보를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워싱턴 지역 한인 교회 지도자들이 북한 선교 단체를 출범하면서 한국 내 탈북자들을 초청해 선교 대회를 열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를 찾아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북한을 떠났지만 마음은 늘 북한을 향해 달려간다고 노래하는 12명의 탈북자들. 북한 체제 아래서 미국에 대해 막연한 반감을 갖고 살던 이들이 태어나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28일까지 미 동북부 버지니아 지역에서 열린 탈북민 선교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대회는 지난달 24일 설립된 비영리 법인단체 워싱턴 북한 선교회, 일명 밍크와 주최로 열렸습니다. 밍크와에 따르면 이 대회는 북한 선교와
한반도 통일의 주역이 될 탈북자들을 교육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단체 정일량 이사장입니다. 미국의 문물을 구경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의 지도자들이 저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양육을 해서 우리가 그 장차 통일 이후에 북한의 선교사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것을 우리 한번 해보자는 취지를 가지고 그러려면은 어떤 단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워싱턴 북한 선교회를 조직하게 됐던 거죠. 12명의 탈북자들은 한국 내 북한 선교단체인 통일선교회 소속으로 한국에 입국한 지 1년이 채 안 된 사람부터 10년이 넘는 경우까지 다양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들이 머무는 열흘 동안 숙식과 교통편은 물론 문화체험과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미동북부 대도시 뉴욕과 유명 관광지인 나이아가라 폭포, 워싱턴 시내 유대인 학살 기념관을 둘러보는 문화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간증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50대 탈북 여성 이모 씨는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계속된 집회에서 빼곡히 써놓은 간증문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서 소식이 왔습니다. 중국에 있는 생활 알았던 딸이 한국에 있다는 것이. 이 씨는 한국 내 기독교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자신과 딸은 지금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인간 지옥으로 묘사한 탈북 남성 박모 씨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미국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꿈 같은 일이고 북한 주민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최 측은 탈북자들의 간증 내용을 묶은 홍보물을 집회 기간 동안 한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탈북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한국교회사, 창조문화, 치유상담, 미래사회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등을 주제로 한 강연이 있었는데요. 각 분야 한인 전문가들이 나섰습니다. 탈북자들의 46% 크리스천 페이트를 가졌을 경우에 내가 탈북자 250여 명을 설문조사한 박진욱 박사는 탈북자들이 겪은 트라우마, 정신적인 충격과 치유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제 시대가 왔다. 이제 빅데이터라고 아까는 제가 옷을 파는데 또 탈북자들이 거시적이고 국제적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미래 사회에 대한 강연은 특히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탈북자들은 그 밖에 한미 애국총연합회, 북한 자유연합 등 한인단체와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들과 만남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10일간의 미국 방문 기간 동안 탈북자들은 무엇보다 넓은 세상을 직접 보고 한인들과의 친분을 쌓을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많이 배우고 많이 느꼈습니다. 말로 듣는 것보다 와보니까 듣는 거하고 현실하고는 차이가 많네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 와보니까 더 좋아요. 거기 있을 때는 미국에 가면 강도가 많고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던데 정작 미국인들 사이에 그 생활했다면 어떻게 답이 나오겠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 그 한국인 한인들 속에서 있으니까 고마운 것뿐이에요. 지난 2014년 4월 한국에 입국한 50대 탈북 여성 이혜정 씨는 미국 방문 첫날 사람들과 나눴던 이야기를 언급하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진짜 여기 와서도 계속 이랬어요. 미국 놈이 쓰라던 이 땅에 우리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말한 거예요. 이 땅에 올 줄 생각도 못했잖아요. 근데 와 보니까 너무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관광을 하면서도 와 저렇게 높은 건물들은 건축들은 어떻게 건축해서 저렇게 지을 수 있었을까. 저도 북한에서 이렇게 설계원 했거든요. 근데 120층짜리인데 80층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뉴욕 시내를 이렇게 봤어요. 너무 황홀하고. 한국에 입국한 지 몇 개월 안 된 또 다른 탈북 여성은 한국 교회의 도움으로 워싱턴을 방문해 가족을 다시 만날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이 하나원 퇴소한 지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진짜 무슨 달러가 있고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이 한 푼 두 푼 헌금한 돈으로 제가 대한민국에 들어왔고 그 돈을 제가 쓰는 거예요. 신발을 샀어요. 미국 땅에 왔을 때 다른 거는 안 사도
좋은 신발을 사서 내가 좋은 신발을 사 신고 좋은 곳으로 걸어가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신발을 사요. 그런데 15살 이은총 학생은 아빠와 처음으로 여행을 한다면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 국경을 마음대로 오가는 것이 신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저기 미국하고 캐나다 그 국경을 막 여권으로만 넘어다니는 그런 게 좀 신기했어요. 인솔자인 한국의 통일소망선교회 이빌린 목사는 선교대회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북한 강연을 진행했는데요. 탈북자들이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마음이 그 첫째로 우리 북쪽 식구들이 여기 와서 봤을 때 감동이다. 그다음 두 번째로 미국에 대한 어떤 이해를 과거에는 반미 정신을 교육받던 사람들인데 이 미국이라는 사회에 와가지고 여기가 자유의 나라이고 이 나라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고 또 미국이 이렇게 발전했다. 세 번째로는 이분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도 무엇인가 우리도 노력하고 우리도 준비하고 이 생각이 좀 이렇게 커졌달까요? 한편 밍크와는 앞으로 매년 탈북민 선교대회를 여는 한편 지역교회들과 협력해 탈북자들을 북한 선교와 통일 일꾼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 중부지방에 내리고 있는 장맛비와 북한 당국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는 큰물 피해를 막기 위한 대비 태세, 지금 한반도가 장마의 영향으로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어제부터 폭탄성 장맛비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어제 오늘 서울에 쏟아진 빗줄기가 정말 심상치 않았습니다. 빗소리 때문에 놀라서 잠을 깰 정도였는데요. 이 폭탄처럼 쏟아지는 굵은 빗줄기가 옹벽과 축대를 무너뜨렸습니다. 또 집안을 약하게 만들어서 도로 곳곳이 패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때문에 또 사고도 많이 일어났고요. 네. 강원도 정선에서는 60, 70대 노인 4명이 탄 승용차가 하천으로 추락했는데 탑승자들이 실종이 된 상황입니다. 서울 종로의 한 야산도 폭우에 무너져 내려서 인근 주민들이 대피를 했고요. 충청북도 보은 지역에서는 200mm에 가까운 물폭탄에 토사가 도로로 쏟아져서 교통이 또 통제가 됐습니다. 네. 오늘 서울 한강 잠수교도 잠겼습니다. 평소 자동차와 산책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그 동부간선도로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중랑천, 청계천, 평소에는 자동차와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황토물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서울, 경기 북부, 충청도 지역의 물폭탄에 서울에서는 오늘 첫 그 호우경보가 내려졌고요. 네. 김포공항의 항공기 이착륙도 한때 정지가 됐었습니다. 네, 참 걱정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그런데 비가 며칠 더 계속된다고 하지요? 네, 목요일까지 비 소식 이어져 있습니다. 내일 또한 1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보돼 있는데요. 중부지방의 이런 물폭탄 피해와는 달리 햇볕이 너무 강해서 걱정스러운 곳이 있습니다. 네. 경상남도 지역과 제주도인데요. 제주도는 어젯밤에 한밤 기온이 2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던 열대야였고요. 오늘 한낮 기온은 34.4도. 올 들어 또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참 비든 햇볕이든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통신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국민 생선 고등어와 갈치 가격이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결렬된 한일 어업 협상의 여파 때문이라고 하네요. 네, 한국 사람들의 밥상에 명태, 쥐치, 인기 생선이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 제가 며칠 전에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오늘은 한일 양국의 어업협정이 결렬되면서 역시 국민 생선이라고 꼽히는 고등어와 갈치가 귀한 생선 대열에 올라서게 됐다.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한일 간의 그 어업협정이 지난달 말에 있었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지난 1일부터 한국 어선이 일본 수역, 정확하게 말하면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서 조업을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족해지는 고등어와 갈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또 가격 안정을 위해서 또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유럽과 아프리카산 고등어와 갈치 수입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먹는 고등어와 갈치를 일본 해역에서 잡는 것이군요. 네네. 고등어의 전체 어획량의 10분의 1, 또 갈치는 20분의 1 정도를 일본 해역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수산 자원 보호를 이유로 해서 한국의 어업 조건, 그러니까 한국의 어업 조건은 갈치를 더 많이 잡도록 해달라 이런 것이었는데 이거 안 된다라고 했고요. 또 한국 어선이 한 200여 척이 됐었는데 이거 절반 이하로 줄여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양국의 어업 협상이 결렬된 겁니다. 네. 협상 결렬에 따라서 지난 7월 1일부터 한국 어선은 일본의 그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위반했을 경우 무허가 선박으로 일본에 납포되는 겁니다. 이 고등어 갈치구이와 조림, 이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생선 요리인데 네. 이제 멀리 아프리카와 유럽 바다에서 잡은 고등어와 갈치 입맛에도 익숙해져야 되겠네요. 네, 아까 한국 연근에서도 많은 고등어와 갈치가 잡힙니다만 요즘에 갈치의 그 크기, 고등어의 크기가 아주 작아졌습니다. 네. 예전에 비해서 상품 대접을 받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좀 제대로 된 크기의 고등어랑 갈치를 먹기 위해서는 수입산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 북유럽에서 수입해오는 노르웨이산 고등어. 한국 사람들한테 친숙해지고 있는데요. 네. 예전에 시장에 가면은 그 한 손 이렇게 두 마리를 묶어서 한 손씩 이렇게 사는 것이 고등어를 사는 요령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네. 요즘은 아주 깨끗하게 다듬어져서 진공 포장된 채로 그냥 뜯어서 불 위에 올리기만 하면 되는 이 포장 고등어 맛에 길들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노르웨이 고등어에 이어서 스코틀랜드산 고등어가 한국에 들어올 것이다. 세네갈과 아랍에미리트 갈치에 이어서 미국, 중국, 캐나다산 고등어 갈치가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밥상의 세계화가 되고 있네요. 네. 자, 서울통신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한국 대학생들은 방학에도 취업을 위한 준비에 열중해야 한다는 소식인데요. 예전에는 농촌 봉사활동이나 배낭여행이 대학생들의 여름방학 특별활동처럼 생각이 됐었는데요. 요즘은 도서관과 외국어 학원이 여름방학을 나는 필수 코스라고 하네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예전에는 대학생 하면 낭만도 생각나고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네. 요즘 한국 대학생들 그렇지 않습니다. 7월과 8월 이 두 달간의 여름방학은 취업을 위한 어떤 경력, 한국에서 스펙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펙을 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영어나 외국어를 잘한다 이런 그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토익이라든지 토플 성적을 올리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원에 가거나 도서관에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식사를 한 후에 다시 같은 분야에 취업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면접 준비를 하는 등 공부나 준비를 하는 대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90년대 이전에는 농촌 봉사 활동, 농활이라고 불리는 행사를 많이 했었고 네. 90년대 이후에는 유럽으로 미주로 대양주로 배낭 메고 세상 구경 나가는 이 낭만을 만들어갔던 한국 대학생들 요즘은 취업 관문을 뚫기 위해서 여름 방학 내내 입사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참 과거에 그런 낭만을 즐기기에는 취업 걱정이 너무 크겠네요. 그렇습니다. 낭만이 아니라 지금 취업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예. 방학 동안 그 학교에 머물면서 계절학기 수업을 들어서 조금 졸업을 빨리 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각종 어학 능력 시험 준비를 하면서 이 바늘 구멍보다 더 좁다는 취업문을 뚫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또 여기에 비싼 등록금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부모님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방학 때마다 시간제 일을 하는 대학생들도 적지 않은데요. 농활이나 여행, 낭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대학생이 있다면 정말 많은 청년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지금 어느 정도나 합니까? 국립대학인지 사립대학인지 4년제인지 2년제인지에 따라서 다 다른데 이 사립대학교의 경우 최고 1년에 $7,700에서 $7,200 정도입니다.
국립대학은 3,600에서 한 5,100달러 1년에 그 정도 수준이고요. 네. 그래서 한 집에 대학생 자녀가 둘 이상 되면 부모들의 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취업 준비도 하면서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요즘 한국 대학생들에게 이 낭만의 여름 방학이 아니라 치열한 생존 경쟁이 있는 여름 방학이다. 이런 수식어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가 대학생들의 방학 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일을 보조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했는데요. 480명 모집에 무려 11,759명이 지원해서 2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참 엄청난 경쟁률이었네요.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최근 터키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공항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를 강력히 비난합니다. 자살폭탄 테러범 2명은 공항 터미널 입구에서 그리고 또 다른 범인은 주차장에서 폭탄을 터뜨려 자신은 물론 44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백악관의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희생자들과 유족에게 조의를 표한다며 부상자들이 빨리 쾌유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테러와의 전쟁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일원인 터키와의 강력한 연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미국은 사건 조사와 관련해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테러 사건 희생자 중에는 터키는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와 중국, 이란, 요르단, 튀니지,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이 포함돼 있다고 현지 조사 당국은 밝혔습니다. 6월 28일 발생한 이번 사건은 터키에서 올해 들어 발생한 8번째 자폭 테러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140여 명이 테러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단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터키 당국자들은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마크 토너 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슬프게도 이번 사건은 무고한 민간인들을 겨냥한 일련의 공격과 괴를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공격은 터키 정부와 협력해 테러를 소탕하고 평화와 화해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 협력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한층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테러에 맞서 싸우는 터키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kHz로도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